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약국에서 약을 몇 개 사다 먹다가 그냥 약국 아주머니한테 여쭤봐가지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었거든요. 아, 코로나 이거 후유증 때문에 코 막히고 막 이런다. 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니까 확실히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국에도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이 있는지 예전에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동네 약국이나 병원에 그렇게 사람들이. 근데 지금 와 장난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지금 독감이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저께 이제 잠시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동절기가 끝날 때까지 다 몸들 조심하시고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지나갈 순 있지만 사람이 코로나든 감기든 걸리면은 사람이 컨디션도 저하되고 되게 귀찮아지는 게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먼저 기원합니다. 상승장이 돼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추구하실 때까지. 근데 이런 와중에 뜻밖의 되게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여기 뭐 디센트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처음에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 한국 시장 도전장. 이게 참 2023년에 참 가장 뜻깊으면서 가장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업비트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가 넘어요. 업비트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점유율이 빗썸이 13.8% 됐고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0.1%밖에 안 되는데 고팍스가 바이낸스가 이런 식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팍스의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런 뭐 발표가 나왔겠지만 0.1%의 이 지배율이 과연 향후에 시간차를 두고 얼마만큼 많이 상승할지 저는 기대가 되는데 하여튼 지금 하락장이 계속 사그러들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전 이게 되게 엄청난 호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계시는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의 분들이 업비트를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거고 바이낸스는 업비트가 지금 서비스하지 않는 스테이킹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아마 실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코인들 우리가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도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국 현지 중개인을 사용하는 외국인을 위한 암호화 세금 감면 시행 뭐 이런 이게 한마디로 완화하고 좀 개방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로존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과 영국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향후의 경제 성장률이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존과 같이? 신흥국은 기존에 계속 이렇게 나락으로 갔는데 이 상황이 어느 순간 반대되는 상황이 올 거고 지금은 신흥국 위주로 가상자산 시장이 구조 형성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영국같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도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기가 오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제도권 수용을 위해서 지금서부터 문호를 여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 좀 구체적인 기한까지 나왔는데 영국 재무부는 또한 앞으로 몇 주 안에 암호화폐 부문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대한 협의를 시작할 거다. 몇 주 아니다. 예. 몇 주 아니니까 얼마 남진 않았죠. 그리고 이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거 특히나 뭐 이런 거는 국제 공조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국제 공조. 그러니까 영국만에 국한된 규제 아니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지나가는 김에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살짝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작년 말이구나 12월 달 중순 되기 전에 갑자기 엔화가 급등한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달러가 급락을 했었죠. 급작스럽게. 그게 일본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15년 만에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그랬는데 사실상 1월 1일이 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일본 정부에서 돈을 일정 부분 풀었었어요. 사실은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일정 부분 풀었는데 진짜로 금리 인상하는 시기는 조만간에 다가옵니다. 네. 2분기 초부터 아마 시작되기 시작할 텐데 그거는 달러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요. 네. 달러하고 연결돼 있고 일본이든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요한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대거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시기가 아마 조만간에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일주일 안에, 2주일 안에가 아니에요. 아주 점진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채권을 팔아댈 거고, 그리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찔끔찔끔 일본은 아마 올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거는 달러에 영향을 줄 거고, 미국 경제 장기적인 프레임 상에서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향후에 금리를 인하하면 또다시 엄청난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이거는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주류 경제에 계시는 칼럼니스트들이 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진짜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국은 여기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서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폭은 아주 근소하게 미미하게 할 수밖에 없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그 패단은 분명히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사실 주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지. 사실 파운드와 엔화 그리고 유로와 US 달러 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통화는 아마 2023년 한 해 동안 아마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올해는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줄기차게 아마 몇 년 동안 이루어진다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어떤 홍콩 중개인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법에 앞서 SFC 승인을 위해 줄을 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일국양제 하에서 중국 정부의 어느 부분적인 용인이 있기 때문에 홍콩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여기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6월 1일까지 날짜를 미뤘다. 그래서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6월 1일까지 날짜를 미뤘다. 어쨌건 이것도 제도권 수용을 위한 지금 중국 정부의 우회적인 스탠스를 이거 하나의 기사로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제목에 이제 사실 정답을 준 것 같아요.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문 정부 때 부동산 규제 싹 다 푼다. 이러면은 부동산이 다시 계속 떨어졌던 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예전서부터 2018년 때부터 주장했던 게 인구, 감소, 고령화 이게 저는 주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뭐 월세 인상하면 짜증나고 전세 인상하면 짜증나고 뭐 아니면 집주인하고 뭐 어떠고 저쩌고 해서 뭐 자꾸 이사 가게 되면 지금은 뭐 2년이 4년으로 늘긴 했는데 또 4년 후에 무슨 일 생기면 또 그게 귀찮아서 사실 자기 집 하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 편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여기 사실 정답을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규제를 푼다고 해서 용산하고 강남 3구 빼고 나머지 지역이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남 3구하고 특히나 용산, 용산 여기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이 얘기를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EDXM이라는 아마 거래소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월가에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시타델, 찰스 슈왑 등등,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세카이어 캐피탈 등등 해가지고, 이 거래소를 만들어요. 이 거래소를 만드는데, 이게 1분기에 런칭을 하거든요. 예. 1분기가 아니라 1월이구나. 1월 정식 출범 예정. 그래서 이게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호재로 작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급등이 오지는 않겠지만, 다만 중요한 건 월가가 중간에 개입을 돼서 이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는 자체가 엄청 중요한 의미고, 또 하나는 이 EDXM이라는 이 거래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예, 이 코인들만 거래가 됩니다. 이게 4개가 다예요. 지금 현재 발표돼 있는 거는. 그래서 거래가 되면 뭐 이 코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면적으로 다 믿으면 거기서 뒤통수를 크게 맞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믿는 코인이고, 이 친구랑 이 친구, 뭐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팔고 떠나지 않았나, 한 99%는 팔고 아마 떠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이 코인들만 일단 상장을 시키는지,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XRP랑 알트코인 80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EDXM이라는 이 거래소가 생기면서 바이낸스가 밀려날 거다, 바이낸스가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단편적인 그거는, 예, 단순 논리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와중인데, 독점하는 시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업비트가 갑자기 망하나요? 갑자기?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같이 논아먹기 식으로 되면서 상생의 구조를, 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잘 이제 바이낸스가 작년 연말에 뭐 어쩌고저쩌고 루머가 되게 많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이낸스 망한다 어쩌고저쩌고 말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바이낸스는 사실 월가의 자본이 개입이 돼 있어요. 중국 자본뿐만 아니라.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자, 그리고 트위터 사무실 임대료 미납해 소송당해, 뭐 이런 얘기. 요즘에 이제 테슬라랑 앨런 머스크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안 좋은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야 돼. 이거는 진짜, 이런 뉴스는 개 돼지 뉴스예요. 트위터 관련한 거, 테슬라 관련한 거, 이런 뉴스들. 물론 시세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리고 한간에는 트위터는, 예, 유료로 전환한다는 얘기도 있고, 트위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 구조가 개편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코인하고 도지코인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 그 참여자분들한테 도지코인을 뭐 리워드 할 수 있게 준다던가, 뭐 어떤 그런 서비스가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 어쨌건 이런 뉴스를 그대로 다 100% 믿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통수 당할 것 같은데. 그리고 노인 급증에 날았던 풀어도 성장 효과 급감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 얘기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인구가 중요한 시점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어저께도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이게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깨닫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90% 이상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맨날 인도 얘기하고 나이지리아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돈을 풀어서 성장 효과를 기대를 하려고 해도 고령화가 늘어나고 노인 비중이 늘어나면 성장이 한계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노인 인구가 많으면 그 나라가 팍팍팍팍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이머징 세븐 국가가 훨씬 더 지금 기존에 있는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될 거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코인들을 늦기 전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마잉주 전 대만 총통, 뭐 대만 제2의 우크라이나 돼선 안 돼,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스위치 역할, 인플레이션의 스위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단추로 그냥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트리거 포인트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분쟁은 종식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는 전진하지 않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지 않고 봉합은 일시적인 봉합은 할 수 있대. 종식은 안 시킨다. 글로벌리스트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간헐적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조절을 한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느낌엔 그렇게 보이고 대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크라이나하고 양상이 다르죠. 우크라이나는 분쟁 지역으로 그냥 남겨두지만 대만은 그냥 아마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와중에 대만 총통이 전쟁 준비로 전쟁 피할 수 없어. 정부의 중국과 대화 주문. 이 얘기는 전쟁을 안 하고도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중국이 TSMC인가? 하는 이 반도체 회사하고 관련돼 있는 기술이나 인프라를 가져가게 되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아마 지금 미국의 견제가 엄청나게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거는 미국이 막는다라기보다 미국이 뭐 옹호한다라기보다 글로벌리스트의 로드맵이 이미 어느 정도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되면 안 좋은 뭐 어떤 금융시장 전반에 단기적인 안 좋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건강하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절대 걸리지 마시고 사람 상당히 귀찮게 하는 어떤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자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